지금 강남이나 뭐 인기 지역은 이미 고점 대비 한 107% 정도 되더라고요. 네. 강남은. 네. 나머지는 지금 마이너스 28%도 있잖아요. 실거래가로 보면 심지어 마이너스 28%를 넘어서 마이너스 35%까지도 있어요. 그만큼 극심한 편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방송 듣고 부동산 사면 큰일 납니다. 지금 강남의 추김에서는 절대 반대. 그거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 대비 20%에서 싼 것들 많잖아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죠. 대부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도 그렇고 서울에 계신 다른 분도 그렇고 지방 집값이 오를 일이 있겠냐. 그건 굉장히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패턴화의 함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속 편향일 수도 있고 오늘 떨어지면 내일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약간 지방은 구조적 불황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뭐 전체 미분양이 80%나 차지하고 있고 젊은 층 유출하고 뭐 지역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수요가 주는 거는 맞거든요. 그럼 수요가 줄면 무조건 빠져요? 공급도 같이 보셔야 되잖아.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로 어떻게 보면 함수잖아요. 근데 지방은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여, 지방도.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 6개월 유예하죠. 금리도 낮추죠. 그리고 중고금 미분양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수도권은 아마 서서히 옥죄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방은 수요를 좀 진작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이에요. 지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약속했죠. 그리고 국회 뭐 어쨌든 간에 세종 의사당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서울 수도권에 산재한 2차 공기업을 이제 이전을 본격화한다는 거예요. 로드맵 정도. 이거 통계만 다른데 한 122곳에 뭐 5만 8천 명 정도 되는. 당장 대선 시기에 이제 부산에 그 뭐 해수부 뭐 하고 해수부 내려가잖아요. 해수부. HMM 뭐 기업들이. 예. 그러면은 지방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주택 수요가 굉장히 튼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수요가 남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세를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하우스푸어를 겪었을 때가 2011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SBS 그때 자기야 프로라고 있었어요. 오락 프로그램에. 제가 그때 전문가로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락 프로그램까지 하우스푸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 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2011년에 부산을 비롯한 5대 광역시 아파트 값이 20% 올랐다고요. 왜냐하면 1차 공기업 지방 이전하고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이재명 정부 시대에는 지금 지방에 집값 뭐 폭락 상태 계속 유지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서울 수도권하고 어쨌든 구조적인 차이는 나지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안 올랐기 때문에 돈은 풀리지. 그리고 지방은 대출 규제보다 금리 인하가 더 민감하거든요.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낸 사람이 대출 규제에 민감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지만 서서히 저는 바닥을 다지면서 매물을 좀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나타날 이 갭매우기가 동별로, 구별로, 도시별로, 광역권별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방이 어쨌든 뭐 광역시나 어떤 주요 도시 중심으로는 지금보다는 지방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크게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안 빠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수도 이전 뭐 이런 공약 나온 이후에 계속 가파르게 올랐는데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 세종시 집값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시는 뭐 어쨌든 정치 이슈에 따라서 좀 출렁이는 테마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테마주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고점 대비 회복률이 한 73%밖에 안 돼요. 아직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 고점 대비 오른다기보다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점 대비로 얘기하면 이제 회복으로. 예, 회복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지방이 지금 회복이 가파르지 않은 이유는 집값이 안 싸기 때문인 거예요. 아파트값 고점 대비 회복률이
지방이요 지금 87.3%예요. 3월달 기준으로. 수도권이 85.6%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2022년에 미국발 고금 쇼크가 터지면서 서울, 경기, 인천은 2022년에 마이너스 22%에서 23%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세종시도 23% 빠졌어요. 근데 지방은 10%밖에 안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왜 그러느냐? 지방은 통화량이나 금리 변화에 둔감합니다. 왜? 실수요 시장이니까요. 수도권은 투자 시장이죠. 금리에 민감합니다. 통화량이 민감해요. 근데 지방은 어차피 실수요니까 어차피 사는 집이니까 덜 출렁거려요. 뭐 그런 영향이죠. 그러니까 지방은 그동안에 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뜩이나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덜 오른 거고 뭐 서울 수도권은 이게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이 확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수도권 전체를 보면 고점 대비 회복률은 지방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것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마 동네별로 많이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광역시 중심으로는 조금 지금보다 좀 나아질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중공업 미분양하고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하고 이 구분을 못 해요. 먼저 반응 오는 거는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일 겁니다. 왜냐면 중공업 미분양들은 분양가가 비싸지가 안 팔린 거예요, 지금. 지금 안 그래도 얼죽식 문화잖아요. 어느 정도 신축 문화인데 왜 그 중공업 미분양이 아직도 안 팔리고 있겠어요? 그 이유는 분양가가 비싸서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싼 일반 아파트가 어느 정도 조금 이게 거래되고 나서 가격이 오르면 이제 미분양도 해소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만 보고 지방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하락으로 다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건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것까지 알면은 돗자리 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점 회복률이 지금 73% 근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이 뭐 여러 가지로 좀 늦춰지더라도 충분히 가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유입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당 집권기에는 집값이 왜 오르냐? 시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이재명 정부 집권하자마자 또 이제 상승세가 또 확산된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그 시중의 언급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어떤 기대 심리가 커지고 그래서 집값이 이제 오른다는 인식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경험의 절대화라고 그래요. 혹은 학습 효과라고 그래요. 학습 효과는 무서운 겁니다. 이 무지성으로 나서는 겁니다. 이거는 이 미래를 달고 있다는 듯이 이거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학습 효과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학습 효과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통계를 다 돌려보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값이 각각 33%, 38% 올랐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한 38% 정도 올랐어요. 김영삼 정부 때 3.2%, 이명박 정부 때 한 15.9% 정도 올랐어요. 상승폭이 좀 작았죠. 이 수치만 보면은 진보 정권 집값 급등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요, 노태우 정부 때 전국 아파트 값이 70% 올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 이게 통계가 없어요. 그때까지 86년 1월부터 있거든요. 국민의힘 가장 장기 시계열이. 근데 어쨌든 전두환 정부 때의 통계가 한 2년 정도는 있어요. 10% 정도 올랐더라고. 많이 올랐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정권의 이념 성향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해석하는 것은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 당시 거시경제나 금리 같은 어떤 외부 변수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진보 정권은 그러면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고, 그럼 보수 정권은 완화해요? 그럼 노태우 정부 때 3법이 있었잖아요. 뭐 토지 초과 이득세나 뭐 개발 이익 환수제, 뭐 택지 소유 상한제 이런 거 초강도 대책 내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보 정권과 집값 급등을 연결시키는 인식이 강할까? 저는 심리학으로 이거 최신성 효과라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일어난 일, 그리고 나중에 제공된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혹은 또 이렇게 분석하게 돼요. 이걸 이제 피크 엔드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가장 강렬했던데. 네. 그죠? 잘 겪었던 사람. 네. 가장 강렬했던데, 저도 기자 생활을 제가, 저도 95년부터 부동산 시장을 지켜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95년도는 조용했어요. 당연히 200만 원 공급 네. 쇼크가 오는데 뭐 집값이 오르겠어요. 근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가장 여러 가지 언론에 이슈가 됐던 게 아마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였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날마다 언론에 도배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심하게 각인된다 할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강렬했던 피크. 그리고 마지막 아까 최신성 효과하고 같은 말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날씨도 뭐 실제 온도보다 체감 온도로 얘기를 하네요. 근데 실제 통계치보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집값 상승은 네, 그게 상당히 이제 이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M2라고 그래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 이 광의 통화라고 합니다. 이 평장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김대중 정부 때 59.4, 5년 동안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48.2,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50.7, 거의 50% 넘게 올랐죠. 뭐 50% 근처나. 이명박 정부 때 41.9%, 확실히 낮죠. 근데 노태우 정부 때 197.9예요. 두 배 올랐죠. 김영삼 정부 때 151%. 그러면 멀리서 보니까 별로 안 올랐네? 별로 통화량이 안 늘어났네? 왜 그러면은 왜 자꾸 내가 먼저 이게 전제를 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팩트를 찾으니까 노태우 정부 때하고 김영삼 정부 때의 통화량 증가는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반응하느냐 문제인데, 자, 문제는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편향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아. 문제는 그런 편향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화됐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비이성적 과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시장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기 실현적 예언은 말 그대로 자기가 예언한 방향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거 비슷한 건데. 그래서 개인이 혼자 자기 실현적 예언에 빠지면은 이게 시장에 힘을 발휘 못해요. 다만 이게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예상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 과거의 어떤 그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게 진정시키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공급 확대하고 수요 조절 투트랙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공급 부족 불안심이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심하기 때문에 좀 더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다 지켜봤는데 제가 공급 대책을 막판에 꺼냈어요. 너무 시기가 늦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명박 정부 때 물론 이제 뭐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덕을 본 것은 맞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당시에 반값 보금자리 그 주택 쇼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강남 집값을 확 반값이 나온다니까 굳이 집을 왜 사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이제 분양을 받기 위해서 대기했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백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지방 공기업 이전도 영향이 상당히 미쳤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필요한 곳에 원하는 곳에 그리고 싸게 공급한다면 충분히 이 주택 시장의 이 병목 현상을 좀 진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근데 문제는 이 공급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재건축은 10년 걸립니다. 네. 근데 수요는 가변적이거든요. 탄력적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수요를 조절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양도세, 종부세 카드를 안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대출 카드 정도? 아니면은 뭐 조정 대상적이나 뭐 투기 과열지구나 아니면은 토지 확대 정도. 아예 진입 단계에 문턱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게 부작용이 좀 적거든요. 효과도 크고.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아직 뭐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나 대충 나오는 워딩으로 봐서는 뭐 과거와 같은 그 규제 일변도의 정책 펼치지 그래요. 않고. 말씀 잘하셨는데 과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행간을 읽어보면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거.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안 쓰겠다는 거. 앞에 가로가 있어요. 바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처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 대한 거를 많이 어쨌든 뭐 다양한 방식의 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언을 주신다면은 어떤 식의 방법들을 쓰는 게 좋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필요하면은 사기 신도시 카드도 꺼내야 되고 재건축도 좀 숨통을 트게 해야 되는데 제초안 완화 부분이 이번에 공약에 빠졌단 말이에요. 네. 조합원들은 이게 제초안이 완화될 때까지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왜냐면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이게 재테크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수익성이 이제 확실히 보여야 움직이는. 네, 그렇죠. 그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초안 문제가 쉽지 않아요. 조합원들은 유예나 폐지를 원하지만 국민적 정서는 또 돈 내라는 거거든.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를 국민적인 정서와 조합원들의 어떤 기대를 접합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공급은 어쨌든 간에 뭐 좀 더 확실한 그런 신호를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어떻게 보면 잡은 게 저는 DTI라고 보거든요. 네, 막판에. 예, 총부채 상환 비율. 문재인 정부 때는 DSR이에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도입이 너무 늦었어요. 이걸 좀 빨리 했으면은 집값 급등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너무 늦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 이걸 병행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집값을 좀 잡는다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잡아요? 집값은 못 잡아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걸 변동성을 낮추는 거죠. 정부 정책의 역할을 저는 재정립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장의 힘이 슈퍼파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광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고지능이에요, 지금은.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831 대책, 2005년에 831 대책이 이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M2, 시중에 풀린 총통화량이 1000조입니다. 지금은 4,300조 근처에 가요. 그 사이에 시장의 힘이 4배가 커진 거예요. 대책 내놔도 집값이 안 빠지잖아요. 시장이 고지능화되고 슈퍼파워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냐. 옛날처럼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책을 펴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주로 대책이 나오면은 재건축 중심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1억씩 빠졌죠. 지금은 전부 다 얼죽식 문화잖아요.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그렇게 안 빠집니다, 과거처럼. 그래서 지금은 상승률을 약간 둔화시키는 거,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5% 오를 걸 3% 오르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죠. 바로 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아마 제대로 정책이 효과가 있니 없니 하는데, 그럼 집값을 마이너스 시켜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분명히 시장이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워낙 시장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 속도, 정책은 스피디하게 저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거나 좀 더 앞서거나 해야 이게 정책적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앞서니까 진보 정권에서 정책을 내놔도 너무 집권 후반기에 내놔서 유의미한 정책을. 그러니까 현 정부는 적기에 빠르게 정책을 내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렇죠. 공급과 수요 억제 같이 동시에. 수요 억제라고는 저는 표현 안 하고 수요 수요 조절이라고 해야 돼요. 수요 조절. 왜냐하면 수요 조절이라는 게 이게 집을 4, 5년 뒤에 살 사람들까지 지금 당겨서 사면은 아무리 공급에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백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를 적절하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은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과 전략을 갖고 어프로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타이밍은 의미가 없어요. 동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나 뭐 인기 지역은 이미
뭐 고점 대비 한 107% 정도 되더라고요. 네. 강남은. 네. 나머지는 지금 마이너스 28%도 있잖아요. 네. 실거래가로 보면 심지어 마이너스 28%를 넘어서 마이너스 35%까지도 있어요. 네. 그만큼 극심한 편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방송 듣고 부동산 사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강남의 추격 매수는 절대 반대. 네. 그거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고점 대비 20%에서 싼 것들 많잖아요. 네. 요즘 마련 수요자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죠. 타이밍을 재지 말고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고점 대비 현재 시세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고점 대비 한 20% 마이너스 정도 되는 걸 사셔야 되지. 무조건 뭐 아무리 상급지 갈아타기니 뭐 똘똘한 한 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집 사시는 거는 반대고요. 오히려 지금은 역발상 오히려 안 오른 데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더 낫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상승세를 보면서 오른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저점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